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온열 질환자가 속출을 하면서 사실상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편 최근 잇따른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인데요. 네, 두 분과 관련해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예.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새만금 새만금 잼버리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폭염으로 인해서 새만금 잼버리 참가한 미국 스카우트 대표단, 영국 스카우트 대표단에 이어서 캠프장에서 조기 철수를 결정한 상황인데 세계 스카우트 연맹은 저희가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대회 중단을 권고한 상황이고요. 일단 오전에 참가국 대표단이 정례 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잼버리 대회 중단 가능성이 나올 것이냐란 어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까지 상황 좀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이미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서는 중단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인원을 파견했던 영국 그리고 미국이 중단을 하고 지금 뭐 서울의 호텔이나 아니면 캠프 험프리로 지금 이산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굉장히 좀 참혹한 그 국제 행사의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게 뭐 망신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책임 공방 소재나 이런 거는 조금 더 뒤를 미루고 지금 이제 이 잼버리를 안전한 잼버리로 만드는 게 당장의 목표인 것 같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온열 환자가 급증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정말 안전사고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그 부분까지 마무리 짓고 그리고 나서 뭐 잘 됐다 못 됐다를 따지는 건 그 다음 문제로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김영수 장관이 오후에 발표를 브리핑을 가실 예정인데 중단 가능성 나오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지금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서 중단을 제안을 했다라고 하고 한국 조직위원회 측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그걸 계속 하자라고 지금 제안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최종적인 결정은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각국 대표단 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인 결정이 이제 나올 것인데 만약 이것이 중단된다고 하면 우리 한국의 위상이라든지 국격 측면에서 대단히 큰 국가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잘 설득하고 또 정부 지원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서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준비와 대처가 안일했다는 지적을 정말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까지 개용식에 참석을 했고 세계 각국에서 4만 3천여 명이 참가를 하는 정말 큰 행사였는데 왜 이렇게 준비가 허술했던 걸까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또 이게 불필요한 정쟁이 또 부상될까 봐 우려스럽긴 한데요. 이게 그 준비 기간만 한 5, 6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490억 정도 예산이 있던 게 938억으로 증액이 됐고요. 또 최근에 또 추가적으로 100억 정도가 증액이 되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준비라는 거는 예산과 그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로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존보다 그 인원수가 2배로 증가한 것도 아닌데 기존 예정돼 있던 예산보다 예산은 2배로 늘었는데 준비는 사실은 뭐 도저히 이렇게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수준의 준비 수준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그 증액된 예산 그리고 기존에 설정돼 있던 예산이 어디다 쓰여졌는지가 의문이 될 수밖에 없고요. 아마 나중에도 그 예산의 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아마 많은 이런 그 문제나 그런 조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좀 예고된 참사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게요. 예고된 참사였다. 왜냐하면 일단 이것이 그 정부와 조직위의 그 이제 준비 부족 그리고 이제 미흡한 대응 그리고 이제 안일한 대응인 사태의 이제 원인이라고 보는데 작년 그 8월달에 그 국회 여가위의 그 전체 회의에서 이미 그 새만금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원택 민주당 의원이 김현숙 당시 여가부 장관한테 이런 폭염과 폭우, 배수, 해충 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같은 해 10월달에 있었던 국정감사장에서도 똑같은 그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때 김현숙 장관이 문제 없다라고 좀 답변도 했었고 또 전북도에서도 이제 이렇게 날씨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폭염, 폭우 때문에 기간을 좀 연기하자라는 제안을 했는데 그것도 또 무시한 적도 있었고요. 또 최근에 들어서는
올해 들어서는 2003년 5월 달에 예산 한 90여억 원의 증액을 요청을 했는데 20억만 증액해 줬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총리가 급하게 이제 69억 지원을 결정했잖아요. 네. 만약에 그 69억을 5월 달에 지원을 했다라고 하면 이런 참사들이 사전에 이제 예방도 할 수 있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좀 아쉬움이 있고 네. 총리도 국회에 나와가지고 그 침수와 관련된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약속도 했었거든요. 근데 예산도 투입하지 않았었고 또 작년 3월달에 윤석열 대통령도 그 스카우트 대회에 가셔서 명예 스카우트 그 총재로 되셨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충분한 지원을 약속하겠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그 김현숙 장관부터 해서 이거를 주최한 조직위원회의 책임은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여야 모두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일치된 목소리를 냈고 하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현정 의원의 말은 이제 관리 부실 또 늑장 대책 그러니까 이게 현 정부의 어떤 준비 부족이나 미흡한 대응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어떻게 좀 답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 사실상 지방 정부였던 전북도가 주재를 하는 행사였습니다. 김관영 지사가 거의 핵심적인 부분을 이끌고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새만금과 관련해 가지고 어디에 텐트를 치고 어디에 무슨 설비를 할지는 이게 설계의 문제거든요. 예. 설계는 지금 이 프로젝트가 진행된 게 벌써 5, 6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화장실 몇 개 둬야 되고 텐트 몇 개 쳐야 되고 행사 뭐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은 이미 오래전에 그 설계가 나와 있었어야 되는 거고 그 설계가 나와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예산이 배정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제 어떻게 설계를 구현했는데 그게 실행되지 않았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뭐 그 이야기가 없이 당장 이제 이번 정부에서 뭐 요청했는데 안 됐다 요청했는데 안 됐다 아니 그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 증액시킬 때 그때도 이미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계획에 따른 설계는 이미 그때 완성이 돼야 됐었어야 할 문제라는 거죠. 근데 지금 와가지고 뭐 폭염이다 아니 역대 여름에 폭염이 아니었던 적이 있습니까? 장마. 역대 여름에 장마가 아니었던 적이 있습니까? 뭐 모기가 들끓는다 그러는데 역대 여름에 모기가 들끓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근데 이게 계획하고 설계하고 그것을 진행하는 그 역할들을 문재인 정부나 문재인 정부 내에서 얼마든지 이게 할 수 있었던 문제를 갑자기 막판에 와가지고 그거를 뭐 예산을 안 줬다, 뭘 했는데 요청을 했는데 뭐가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과거에도 이 기간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원래 8월 첫째 주 뭐 이런 기간이 역사상 그 우리가 그 휴가 가는 주요 피크 기간입니다. 제일 덥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못 해가지고 대응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하는 주최 측의 답변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성실하게 좀 사후적으로 판명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과 설계 단계 그 전 정부에 있었던 그런 부분도 좀 짚어주셨는데 어떻게 좀 답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 공동 조직위원장이 5명이잖아요. 그 중에 네. 그 행안부 장관, 문체부 장관, 여가부 장관에서 장관이 3명이 포함되어 있고요. 네. 작년에 이것을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범정부 차원의 행사라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예. 홍보를 했고 이 새만금 잼버리 이 사업은요. 2014년도 박근혜 정부 때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많은 이제 지역에서 경쟁을 해서 새만금이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장소가 박근혜 정부에서 결정된 것을 문재인 정부 때 그 세계랑 경쟁을 해서 유치를 한 것입니다. 예. 유치한 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 현재 항상 윤석열 정부에서 보면 지난 그 철근 없는 그 지하 주차장 아파트 붕괴 사고도 마찬가지고 무슨 사고가 나면 자꾸 희생양을 찾으려고 하고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전 정부 탓을 자꾸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게 전 정부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 정부에서 이런 그 흐름이나 그런 순서상의 이런 과정들을 보면 뭐 전 정부 탓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서 그 어떻게 이 사태를 수습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책임감 갖고 해야 되는데 자꾸 전 정부 탓을 하고 희생양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벌써 집권 2년 차인데 이런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봤을 때 얼마나 이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그 정쟁의 요소가 아니라 서로 이렇게 뭐 정부나 여야가 같이
그 힘을 합쳐서 빨리 이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 말씀 다시 드립니다. 네. 우리나라가 부산 엑스포 유치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투표가 오는 11월이기 때문에 앞서 열리는 잼버리가 특히 더 중요하기도 했는데 때문에 외신에서는 이게 우리나라에게 큰 타격이 될 거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어요. 보도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부산 엑스포는 대단히 중요한 거고, 우리 이제 부산이 제2의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거고, 규모도 대단히 크고 기간도 길어서 지난 G7 정상회의 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PT까지 하시고 예. 그 BY2라고 그러죠. 그 179개국 국제 박람회 기구 회원국이 179개국인데 그 회원국들의 대사들도 다 일일이 만나고 민관과 정부 그리고 여야 정치권까지 모두 힘을 합쳐서 유치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4대 그룹 총수까지 다 동행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큰 행사로 치러진 이번 잼버리 행사에 대해서 이렇게 부실한 운영하고 준비 소홀들로 인해서 국가적인 이미지가 실추돼 버리면 지금 사우디가 그러지 않아도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개월 앞으로 다가간 그 유치 경쟁이 이제 11월 달에 유치가 11월 달에 확정이 되는데 네. 그와 관련해서 대단히 지금 이 사태를 잘 수습하지 않으면 큰 치명적인 우리한테 약점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당국이 큰 타격과 당혹감을 겪을 거다 이런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느 정도 좀 합리적인 보도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경쟁하는 과정에서도 물론 이제 팽팽하게 경쟁하고 있지만 조금 이제 먼저 사우디가 출발했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평은 많았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우리나라가 그런 엑스포에서 제안했던 여러 가지 강점 중에 하나가 그동안의 국제 그런 행사를 성공적으로 유치해 왔던 그런 경험이 있다. 이게 가장 크게 이제 어필하는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발도상국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인이 될 수 있는 엑스포에 그런 이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연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런 거였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11월에 결정이 나는데 그 3개월 전에 잼버리 같은 이런 큰 행사에서 뭐 좋지 않은 모습을 사실 보이긴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금 잼버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면 젊은 분들이 또 많으시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이제 국제 여론이나 이런 쪽에 아무래도 좀 한국에 대해서 좋은 경험을 가지고 돌아가셔가지고 참 좋았다. 그래가지고 그 좋은 여론이 엑스포를 유치하는데 그게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마이너스가 될까봐 좀 많이 우려스럽고 걱정되긴 합니다. 마무리를 좀 잘 하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결과가 좀 나와봐야 할 텐데 일단은 이걸 지속적으로 잘 해서 기간 내까지 좀 이어가는 게 좋을까요? 어떤 대책이 좀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보고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전 문제가 제일 크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이제 뭐 일기예보상 이제 뭐 장마나 아니면 그 혹사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예.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그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전제해서 그래도 이제 기간을 예정된 기간을 마칠 수 있을 때면 그러면 모르되 만약에 이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이제 각국에서 표명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최 측에서 끌고 가는 거는 그거는 좀 적절치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제를 좀 바꿔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발생한 지 불과 2주 만이었습니다. 분당 서현역에서 또 발생해서는 안 될 참극이 벌어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후에 이제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SNS에도 계속 살인 예고글들이 좀 퍼지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도 메시지를 내놨더라고요. 예, 그 경찰력을 총동원하라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긴급하게 발신을 하셨고요. 예. 그리고 그 때마침 이제 경찰총장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집결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는 장갑차와 그리고 이제 경찰 특공대 무장된 그런 분들을 보내가지고 위력 순찰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불안한 그런 공포심이 그 실제로 발생하는 사고보다 더 크게 그 국민들을 동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신 거는 잘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그 SNS에 뭐 살인 예고글을 올리고 뭐 이런 식의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효과적인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할 수 있어야만, 그러니까 SNS에 익명으로 올리는 거를 찾아내고 거기에 대해서 뭐 살인 예비죄라도 적용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나친 국민 간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 더 강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조치가 더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김은중 대변인은 어떻게 좀 받아보셨어요? 이게 사실은 그
이제 정치범이라든지 종교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묻지마 살해 같은 걸 막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테러 행위라고 하는데 이것도 상대가 불특정 다수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정치범이나 종교범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테러 행위인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제 강력한 그 경찰력 저기를 엄벌주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예. 다만 이제 이렇게 사고가 터진 이후에 사후에 수습하는 그러니까 범죄가 발생하면 그거에 대응하는 경찰력 투입과 관련된 거는 상당히 이제 그 간섭 이제 전형적인 그런 범죄 수사를 하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대응하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묻지마 범죄 같은 경우는 그 흉악 범죄이기도 하지만 또 모방 범죄도 계속 있거든요. 네. 미국에서의 총기 난사 사건도 모방 범죄부터 시작해서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변화된 그런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런 그 변화된 그 치안의 그 방법들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예. 또 사이버상에서도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협박글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협박죄뿐만 아니라 뭐 이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에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강하게 지금도 그 대처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이렇게 변화된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좀 더 그 원인을 제대로 정확히 분석을 해서 그에 맞는 변화된 치안의 방법들을 더 좀 만들어내는 것도 좀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대응들을 살펴보면 예. 경찰은 우선 전담 수사팀을 꾸렸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사상 처음으로 특별 치안활동이라는 걸 선포를 했고요. 또 법무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런 조치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가장 이제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거는 일단은 그 무력 순찰을 하는 겁니다. 중부장한 경찰 병력들이 예. 어찌 보면 이게 뭐 기관단총이나 이런 총기 휴대를 실제로 하고 장갑차를 이제 구비를 하고 돌아다니기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 범죄 활동을 하려고 하는 범죄자들의 의지를 꺾어놓을 수가 있거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급하게 진행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마 그 가석방 없는 그 종신형이라는 건데 네. 그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에 이제 사형제를 대체하는 뭐 그런 제도라기보다는 기존의 무기징역이 가석방이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무기징역에 가석방을 하지 않는 무기징역을 대체하는 새로운 그 유형의 형벌로 해가지고 그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형과 가석방이 있는 무기징역과 그 사이에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한번 죄를 범하면 네. 다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를 그래도 범죄자들이 인식할 수 있게 정확하게 이 제도가 실행이 된다면 어느 정도 위압적인 그런 예방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나온 조치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석방 없는 그 무기징역은 예. 2017년 때 헌재 판결로 인해서 사실상 그 사형이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논의됐던 그런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이런 그 묻지마 범죄가 억지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사실 이런 묻지마 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처벌이 들어갖고 이 범행을 범하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충동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따져다 보면 뭐 사회적인 고립감이라든지 뭐 열등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이렇게 제도보다는 오히려 지금 해체된 공동체의 복원이라든지 이런 이제 이렇게 사회적에서 소외된 이런 계층들이 이런 범죄를 주로 하는 계층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예방 활동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자체가 이게 이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지는 좀 의문이라는 말씀이세요? 예, 뭐 검증되지도 않았고 실제로 묻지마 범죄가 그런 처벌이 들어와서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확증도 없기 때문에 당장에 무슨 효과가 있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사실 이게 테러성 행위가 이런 범죄 유형이 이전에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는 유형이 이제 새롭게 더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무장경찰 얘기도 하셨는데 어떤 지속성을 갖고 일단 이제 범죄를 차단시키고 범죄를 막는 그런 어떤 방법들도 좀 바뀌어가야 될 걸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좀 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기존에는 이렇게 백주대낮에 뭐 흉기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그 조폭 사건이나 이런 경우 아주 특이한 케이스에서만 있는 이게 그들만의 세계 문제였는데 그랬었죠.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일 수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새로운 좀 범죄에 대한 그런 예방론이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이런 이제 강력 범죄는 조폭, 나쁜 사람들 이런 식으로 이제 카테고리화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SNS에 이런 뭐 다수의 이런 글을 올린다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만약에 이게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그런 이제 과격한 이야기 또는 어떤 범죄를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올라오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비죄 적용을 잘 안 하는데요. 그 범죄에 대해서 살인 네. 예비죄도 그렇고 그래서 그 예비죄와 관련한 그런 실질적인 처벌과 수사 이게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징조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물론 그렇다 해가지고 그 가벌성을 무한히 확대해서도 안 되겠지만 이런 징조가 실질적으로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사례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제 살인에 대한 예비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법이 실효화시켜야 된다. 이 법률 조항들을 그런 네.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 의원은 구속이 됐고 이성만 의원의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앞으로의 검찰 수사 그리고 이에 따른 민주당의 대응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요? 이제 두 분 다 이제 탈당은 하셨고요. 저희가 이제 이 돈봉투 문제 때문에 민주당에 이제 혁신위가 출범하게 된 계기도 됐었는데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정당법 위반으로 이제 6천만 원을 받아갖고 이제 20명의 의원에게 돈을 살포했다는 혐의가 인정이 돼서 그것이 이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했다 해서 이제 기소가 된 것 같고요. 예. 이성만 의원은 단순히 이제 돈을 받기도 하고 또 만들어서 전달도 한 이렇게 단순한 전달자라고 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해서 기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체포영장이 적시된 이제 20명의 의원들에게 전달했다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 20명에 대한 수사가 지금 진행될 것이 예상이 되고 또 송영길 전 대표와 대표의 보좌진들하고 또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 등 주변을 다 이렇게 압수수색도 하고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송영길 전 대표도 이제 소환 조사에서 조사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건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누누이 우리 입장을 밝혀왔듯이 그 수사에 대해서 우리가 불체포 특권도 지금 우리가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것까지도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관련된 의원들도 당당하게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그 20명의 의원들에게 줬다는 그 내용을 이제 특정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 책임은 검찰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도 300만 원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예. 그분에 대해서는 영장이 이제 기각됐단 말이죠. 나머지 그 수수한 의원들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도 그게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유일한 근거가 이제 이정근 전 부총장의 녹취록 아니었습니까? 녹음 파일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녹음 파일에 대해서 그 당사자가 지금 공수처에 검사를 고발한 상태이고 증거 능력을 좀 부정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입증해 나가야 되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2008년도에 한나라당에서 같은 전당대회에서 이제 돈봉투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당대표가 되었던 박희태 대표가 1억 한 8천여만 원을 풀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제 고승덕 전 의원이 폭로한 거지 않습니까? 300만 원 받았다고. 그런데 나머지 그 두 분을 뺀 나머지 어떤 의원도 처벌받지는 않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 뇌물과 관련된 것은 그 입증에 관련해서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네. 그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윤관석 의원이 구속이 되면서 검찰 수사에는 속도가 붙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검찰 수사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검찰 수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강래구 씨가 구속이 되고 지금 재판받고 있죠. 그리고 예. 이제 그 다음에 윤관석, 이성만 이 부분인데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구속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기각되긴 했지만 그 내용은 충분한 증거는 확보돼 있지만 다만 이제 도저히 우려가 없다 이런 취지로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통 이런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실제로 영장 실질 심사를 했을 때 일부 자백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 그러면 지금 강래구, 윤관석, 이성만 이분까지는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됐기 때문에 수사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예. 한동훈 장관이 과거에 이제 20명 정도 특정해가지고 그 숫자를 특정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하고 있는 검찰. 이르면 이재명 대표 8월 중에
구속영장 청구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소환 조사가 또 필요한 상황이어서. 근데 이게 이제 회기가 비회기냐 회기냐 따라서 네. 뭐 또 어떻게 될까 좀 싶은데 민주당도 고심이 좀 클 것 같습니다. 뭐 고심이 크다기보다는 이미 예견된 것이라서 이미 이재명 대표도 뭐 그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도 말씀들 하셨기 때문에 네. 뭐 예상대로 뭐 백현동 건과 대북 송금권을 묶어서 같이 이제 저 영장을 신청할 것이다라는 예상들을 많이 하시던데 예. 그것이 뭐 비회기 중인 8월 15일까지 이전에 들어오면 비회기 중이니까 그냥 나가서 영장 실질 심사 받으면 될 것이고 네네. 예. 그 이후에 들어오면 이제 그 여야 간에 합의해서 권성동 의원의 방식으로 해서 여야 간에 합의해서 좀 비회기 기간을 좀 둬서 자진 출석하는 그런 방식을 좀 채택하는 것을 저희 당에서는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네. 네. 이제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이게 대북 송금권 관련해서는 올해 연초에 그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서 국회에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뭐 깡패, 주가 조작범, 뭐 조폭 이렇게 하면서 되게 파람치범으로 이렇게 언급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태국에서 이제 체포해서 국내로 송환됐지 않습니까? 그때 모든 전 과정을 생방송했어요. 그때 이재명 대표의 혐의는 변호사비 대납권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변호사비 대납권 관련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못하고 지금 유야무에 다 없어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김성태 전 회장을 구속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대북 송금권이 갑자기 튀어져 나온 것이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검찰의 회유에 의한 형량을 낮추기 위한 플리바갱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더 씌우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저희는 의혹 제기를 그렇게 좀 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김성태 전 회장의 가장 큰 혐의는 주가 조작입니다. 물론 뇌물 횡령도 있지만 주가 조작이 가장 큰 혐의 중에 하나인데 그 주가 조작을 위해서 그 2019년 5월달에 단천 특구에 대한 독점 개발권을 북한과 그 MOU를 체결을 실제로 하거든요. 그 MOU 체결한 이후에 실제로 그 나노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주가 조작을 통해서 1,500억이라는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가로 그 800만 불 중에 500만 불을 이행 계약금 쪽으로 그 19년 1월달에 줬다라고 그 나노스가 한 투자 설명의 자료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500만 불은 그 본인들의 그 기업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고 또 대북 그 방북을 위해서 300만 불을 줬다. 19년도 11월달에 이 주장과 관련해서도 만약에 이것을 검찰에서 이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려면 제3자 뇌물로 이제 기소를 해야 되는데 제3자 뇌물은 아시겠지만 뭐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고 청탁을 받고 어떤 대가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당시 경기도 도지사로서 북한과 관련해서 어떤 인허가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권한도 없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제3자 뇌물 자체로 기소하는 것 자체가 저는 공소유지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검찰 기소 좀 쉽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셨는데 끝으로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저는 이 검찰의 수사나 이런 걸 보면서 조금 이제 이 혀를 찌른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국민의힘의 부분이겠습니까? 관점에서도 네. 이제 그걸 볼 때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8월 영장설, 뭐 9월 영장설 이런 게 있었었는데 훅 하고 지금 윤관석, 이승만 의원한테 지금 그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또 어느 정도 이 결과로서 한 명은 이제 구속이 되고 한 명은 혐의가 소명됐는데 뭐 도주 우려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 기각되고 그러면 성과를 또 얻은 거거든요. 지금 이제 그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도 보면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화영 지사가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를 했느냐 대북 송금권에 그거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있고 그리고 그 이화영 지사의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뭐 법정에서 그런 부부싸움을 했다 이래가지고 그게 계속 이슈가 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화영 지사에 대해서 회유를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민주당도 이제 갑론을박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 전에 백현동 건으로 지금 소환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 대북 송금 쌍방울 건으로 하려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백현동 건이면 더 옛날 건이에요. 대선 때 이미 백현동 관련한 이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옛날 건으로 하고 문제는 그러면 체포동의안 정국이 다시 재개가 된다고 했을 때 백현동 건으로 구속영장이 들어오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올라왔을 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부결을 하든 가결을 하든 쌍방울 그 이화영 지사와 관련돼 있는 그 대북 송금권이 또 남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민주당 측에서 또 생각을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상대 혀를 찌른다고 할까 이런 식으로 검찰에서 잘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였습니다. 혀를 찌른 게보다는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는 것인데 이 백현동 건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그 대표 측에서는 이것이 국토부의 요구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관련해서 경기도에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거의 상주하면서 6만 건이 넘는 자료들을 가져갔어요. 그 기간이 상당히 길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이런 소환을 한다, 뭐 조사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체포 동의서를 보낸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것은 그 시점 같은 것도 좀 고려해가지고 좀 정치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저희는 좀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 더 듣겠습니다. 그런데 뭐 백현동 건만 하더라도 그 국토부가 공문으로 어떻게 협박할 수 있느냐 이런 거 가지고 이미 설왕설래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혐의가 한두 개가 아니고 드라마를 쓸 정도로 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수사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들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야당 대표기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원영석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